2026년 3월 16일 두바이 마리나. 클라우스라는 이름의 독일인 자산관리사, 그리고 클라우스와 똑같은 처지의 수천 명의 사람들가 자신의 고층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공항 방향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검은 연기 기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론이 방금 두바이 국제공항의 연료 저장 탱크를 타격했습니다.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었습니다. 300대의 비행기가 활주로에 발이 묶였습니다. 불길은 15시간 동안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클라우스는 소득세 면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안전하고 국제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란 약속 혹은 홍보 책자의 주장에 이끌려 3년 전 이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2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던 그의 아파트는 이제 그 절반도 안 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모든 외국인 매수자가 정확히 동시에 팔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사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는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그는 방금 증발해버린 신기루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일은 내년에 일어나거나 서서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일어났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역사이지 금융조언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사하십시오. 단 하나의 이점에 기반해 세워진 도시가 그 이점이 사라졌을 때 붕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번째도 아닙니다. 역사는 명확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며 그 패턴은 지금 두바이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붕괴한 모든 인위적인 경제는 동일한 세 가지 근본적인 약점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국내 생산의 부재입니다. 경제는 실제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역, 이미지 또는 단일한 지리적 이점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둘째, 단일한 군사적 보증인입니다. 독립적인 국방 능력이 없습니다. 셋째, 이미지에 의존하는 자본 흐름입니다. 부는 안전이나 명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유입되지만 그 인식이 깨지는 순간 즉시 역전됩니다. 이 세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금이 가면 나머지 두 기둥은 차례로 무너집니다. 베네치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카르타고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베이루트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네치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는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1082년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베네치아의 23개의 주요 비잔틴 항구에서 면세 무역 권리를 부여하는 황금 칙령 골든불을 내렸습니다. 베네치아는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농지도, 숲도, 광산도 없었습니다. 석호 위에 자리 잡았지만 동양과 서양 사이의 중요한 병목 지점을 통제했으며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유지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 모델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콘타리니 모로시니 단돌로 가문과 같은 베네치아 상인들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5세기에 베네치아의 인구는 17만 명에 달했고 지구상의 다른 어떤 도시보다 더 많은 금이 은행을 통해 흘러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인 내러티브는 베네치아가 영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도록 세워진 가장 평온한 공화국 라 세레니시마 말입니다. 그러다 두 가지 주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함락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오스만 제국은 베네치아가 의존하던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관세를 부과하고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베네치아를 부유하게 만들었던 병목 지점은 이제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후 1498년 바스쿠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해로를 통해 인도에 도달했습니다. 동양에 가기 위해서는 베네치아를 거쳐야 한다는 베네치아부의 논리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향신료 무역은 리스폰으로, 그 다음엔 안트베르펜으로, 그 다음엔 암스테르담으로, 마지막에는 런던으로 옮겨갔습니다. 각 도시는 지중해에서 더 멀어졌고 베네치아에서도 더 멀어졌습니다. 베네치아는 하룻밤 사이에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쇠퇴는 300년에 걸쳐 일어났지만 무역로가 이동하는 순간 궤적은 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두바이를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유한 귀족 가문들이 이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랜드 캐널을 따라 늘어선 궁전 파라소들의
여전히 그 이름이 남아있는 콘타리니, 모로시니, 단돌로 가무는 공화국이 이 모델이 망가졌다고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본을 빼냈습니다. 그들은 투자를 해상 무역에서 이탈리아 본토의 농업 자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지주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인이기를 그만두고 농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무언가를 생산하지만 베네치아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찍 움직인 가문들은 수세대 동안 부를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본토 영지는 나폴롱, 오스트리아 점령, 그리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생산적인 토지는 지속되지만 무역의 이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가장 평온한 공화국을 신뢰하며 남아있던 가문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르나보티라고 불리는 몰락 귀족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산 바르나바 교회 근처에서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자유는 유지했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족이었기에 무역에 종사할 수 없었고 무역이 사라졌기에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경제의 귀족들이었으며 신기루가 깨진 후에도 그 안에 머무른 대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념비였습니다. 베네치아의 마지막 저명한 정치가 중 한 명인 안드레아 트로는 1814년에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무역이 최종적인 붕괴로 치닫고 있다. 13년 후 나폴레옹이 침공했습니다. 가장 평온한 공화국은 저항 한 번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천천년의 독립은 전투가 아니라 체념 섞인 어깨짓과 함께 끝났습니다. 1800년경 베네치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 기둥은 사라졌습니다. 생산의 부재, 쇠퇴한 군사적 보증인,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상실되자 떠나버린 자본 말입니다. 이제 카르타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카르타고는 붕괴가 느리게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는 서지중해의 무역로를 장악한 해상상업 제국이었으며 정점 인구는 약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카르타고의 수입은 카르타고 항구를 통과하는 무역에 세금을 매기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이 도시는 사치품, 염색 직물, 금속 공예품을 생산하기도 했지만 주요 부는 중개 무역에서 나왔습니다. 병목 지점에 앉아 통행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기원전 201년 로마와의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배한 후 카르타고는 제국을 박탈당했지만 경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재건하여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예정보다 일찍 갚았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군대 없는 부유한 카르타고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부는 군대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인 데카토는 원로원에서의 모든 연설을 카르타고는 파괴되어야 한다. 카르타고 데렌다 EST라는 똑같은 말로 끝맺었습니다. 그는 주제에 상관없이 수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요구는 카르타고인들이 바다에서 최소 10마일 내륙으로 이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상 무역 경제에 이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항구에서 멀어지면 더 이상 항구 도시가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카르타고는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3년간의 포위 공격 끝에 로마는 기원전 146년 봄에 성벽을 뚫었습니다. 도시는 6일 동안 파괴되었습니다. 6만 2천 명이 살해되었고 5만 명의 생존자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지중해 무역으로 축적된 부와 자본은 사라졌습니다. 이전되거나 감소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새 기둥은 다시 한번 실패했습니다. 무역 중개 이상의 생산 부재, 독립적인 군대 없음, 그리고 로마가 거점을 제거하는 순간 사라진 돈 말입니다. 다음은 현대적 증거인 베이루트입니다. 1975년 이전 베이루트는 아랍 중동의 금융 및 문화 수도였습니다. 레바논의 1956년 은행 비밀 추이법과 유리한 이자율 덕분에 이곳은 지역 오일머니의 주요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레어와 브리지트 바르도가 생조르주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함나 거리를 샹젤리제 거리와 비교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베이루트가 중동의 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전은 1975년에 시작되어 1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5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4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 중 거의 1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은행 자본은 걸프 국가들로 옮겨갔습니다.
중동의 파리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붕괴는 저축가들에게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은행 자산은 2,270억 달러에서 1,040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약 820억 달러의 예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사라지거나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동결된 것입니다. 돈은 장부상에 존재하지만 은행이 그냥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레바논 파운드화는 20년 동안 유지되던 달러당 1,500파운드에서 달러당 89,000파운드로 가치가 98% 하락했습니다. 2018년에 베이루트 은행 계좌에 10만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현재 구매력 기준으로 2,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도박이나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은행 시스템이라고 말한 곳에 저축했을 뿐입니다. 시스템은 그의 평생 저축을 집어삼키고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오비마샴이 10% 상승했으며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랍 세계의 금융 수도였던 나라에서 이제 레바논인의 80%가 빈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장한 예금주들이 은행에 들어가 총을 겨누며 자신의 돈을 요구했고 대중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신기루가 깨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은행을 습격할 때쯤이면 돈은 이미 사라진 후입니다. 베이루트는 생산하는 것이 거의 없었고 군대는 분열되었으며 안전한 금융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 자본은 도망쳤습니다. 이제 두바이를 살펴봅시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두바이가 수년 전에 석유에서 벗어나 다각화에 성공했으며 비석유 활동이 경제의 99%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두바이는 무역 허브, 금융센터, 관광지, 즉 미래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홍보 책자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두바이는 전 세계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두바이의 경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도소매 무역이 산출량의 23%, 운송 및 물류가 12%, 금융 서비스가 12%, 제조업은 주로 석유 정제 및 알루미늄으로 단 7.9%, 부동산이 8%, 관광이 4%입니다. 두바이는 서비스 및 재수출 허브입니다. 게다가 거주자의 85.9%가 외국인입니다. 세금 혜택을 위해 왔고 원할 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바이는 2024년에만 700명의 백만장자를 유치하여 세계 최고의 백만장자 이주지가 되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방문 중일 뿐이며 방문객은 호텔에 불이 나면 떠납니다. 2008년 위기는 부동산 가격이 41레이트 50% 폭락하면서 이러한 취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투자 기관인 두바이 월드는 260억 달러의 부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간 부동산 거래량은 정점 당시 30억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로 92% 급감했습니다. 아부다비는 두바이에 200억 달러를 지원하며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두바이의 이름을 아부다비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부르즈 할리파로 바꿨습니다. 건물의 이름조차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8일 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UAE를 포함한 걸프 지역의 목표물들을 타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선 승객공항인 두바이 국제공항은 여러 차례 타격을 입거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3월 16일 드론 한 대가 공항의 연료 저장 탱크를 타격했습니다. 불길은 15시간 동안 타올랐고 300편의 항공편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UAE 전역의 학교들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두바이 금융시장 부동산 지수는 3주 만에 폭락하며 지수 산정 이래 최악의 단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보안 회사들은 수천 명의 직원을 대피시키려는 기업 고객들의 소식을 보고했고 5천 명의 크루즈 승객들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배들에 고립되었습니다. 발코니에 서 있는 독일인 자산관리사 클라우스는 신기루를 믿고 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홍보 책자는 안전, 세련된 국제성, 그리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고 미국 항공모함이 평화를 유지하며 이란이 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무역로는 끊겼고 이란 드론이 방공망을 뚫으면서
군사적 방패는 무력화되었으며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항은 불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두바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토대 위에 세워진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천연 자원이 부족하며 무역에 의존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경제의 21%가 제조업입니다. 반도체, 의약품, 정제 연료와 같은 실제적인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싱가포르는 국가 산출량의 200만 톤 300%로 추정되는 두 개의 국부 펀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무역 비율은 30-20%를 초과하여 두바이보다 훨씬 더 무역 의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차이점은 생산입니다. 싱가포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고 두바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는 위기에서 살아남지만 원함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 평행 이론이 있습니다. 중세 북유럽 상업을 지배했던 무역 동맹인 한자 동맹이 쇠퇴하기 시작했을 때 두 도시는 동일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동맹의 수도였던 리베크는 결속을 다지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무역을 더욱 제한하고 자국 상인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부여했으며 외국인과의 파트너십을 금지했습니다. 리베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려 했고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도시로 쇠락했습니다. 함부르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무역을 개방했고 네덜란드와 영국 상인 그리고 비즈니스를 원하는 누구든 환영했습니다. 함부르크는 과거를 방어하는 대신 새로운 현실에 적응했고 번창했습니다. 함부르크는 오늘날에도 유럽의 위대한 항구 도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같습니다. 보호하다 죽느냐 아니면 적응하여 살아남느냐입니다. 베네치아는 보호했고 카르타고는 싸웠으며 베이루트는 분열되었고 리베크는 패소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거나 쇠퇴했습니다. 함부르크는 개방했고 싱가포르는 생산했으며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이 역사가 묻는 질문은 두바이가 회복될 것인지가 아닙니다. 임의에 의존하는 부동산, 신뢰에 의존하는 은행 계좌, 그리고 적들이 통제하는 해협에 의존하는 도시의 부를 저장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500년대에 자본을 본토 농장으로 옮긴 베네치아 귀족들은 수세대 동안 부를 유지했습니다. 베네치아에 남아 해상 투자에 매달렸던 이들은 한 세기에 걸쳐 재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975년 이전에 돈을 제네바나 런던으로 옮긴 베이루트 예금주들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레바논의 은행 비밀주의를 믿었던 이들은 가치가 90% 하락한 통화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계좌에 묶인 82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신기루는 언제나 아름답고 홍보책자는 언제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붕괴는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갑작스럽지만 밖에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는 명백합니다. 클라우스는 발코니에 서서 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팔 수 없는 아파트와 비행기 한 대, 띄울 수 없는 공항을 가진 채 미래를 약속했던 도시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베네치아 상인들, 카르타고 무역상들, 베이루트 은행가들이 배웠던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카르타고, 베이루트, 그리고 두바이를 연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붕괴가 아니라 신기루입니다. 신기루는 안에서 보면 진짜처럼 보입니다. 사막의 물, 금융 중심지의 부, 조세 피난처의 안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기루는 단지 굴절된 빛일 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은 실제로 무엇을 생산하는가? 만약 답이 아무것도 없다라면, 만약 부가 이미지, 위치 또는 타인의 군대에 의존한다면 그분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루이며 신기루는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도시는 세상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척하기를 멈추는 순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 세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식의 보물 창고는 곧 다시 열릴 것입니다.